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경제 시사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중국의 정상간 회담을 추진할 예정과 터키가 이제 전제 중재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지됐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장들이 금리 인상 통화 정책으로 원자재 인플레에 제동을 걸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미국의 강달러 대비 저는 환율 오름세로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재 공급망 인플레 완화와 산유국 증산 기대감으로 유가가 잠시 안정세에 돌입했었죠. 지금 오른 거는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저는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기업들은 원자재를 2월 달에 3개월 재고 비축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달까지는 기업들의 원자재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뭐 네온이나 뭐 팔라듐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구글, 애플 등의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애플 얘기 말고 잠깐만요. 일단은 저는 지금 당장 지수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만 해결된다면 2800대 선, 그 다음에 4월 중에는 2900대까지 저는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확전하겠다, 다시 뭐 3차 대전 얘기 나온다든지 뭐 화성방 얘기 나온다든지 뭐 핵 얘기가 나온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2700, 920선 WTI 100달러 하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 맞았습니다. 최근 지수는 제가 3주 맞췄네요. 이번 주까지. 유가만 2번 틀리고 이번에는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예상해보자면 다음 주는 저는 갭을 메우고 간다는 쪽으로 할 것 예상하겠습니다. 물론 더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여론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다음 주는 예루살렘 평안이 불발로 흐지부지 돼서 2670선하고 870, 890선 갭을 메우지 않겠냐라고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내기를 하시든지 한번 다시 한번 이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것도 트레이딩이니까 한번 왜 전망은 2800, 그 다음 4월 중 2900 얘기해 놓고서 왜 다음 주는 2670, 870, 890선 얘기하냐면 아까는 제가 중장기로 이제 봐서 얘기한 거고 지금은 다음 주는 제가 단기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요일별로 한번 이제 국제경제나 이제 뉴스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일단은 WHO가 이제 코로나 비상상태 종료를 검토 중에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이란이 핵 협상이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선전시 코로나19로 기업 라인 락다운을 시켰죠. 그래서 IT 업계 부담 가중이 된다. 반도체 기업들은 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구글, 애플 등의 뭐 추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향후 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예상 외로 지금 별 그렇게 더 확장된 뉴스는 안 나오고요. 이제 안정된 모습의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규제, 앱 결제 있지 않습니까? 강제금지법을 이제 개정하는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념적인 냉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신냉전이라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있었고 세계 각국들이 국방비 지출이 더 강화되고 좀 더 국방 라인이 이제 냉전 쪽이 이제 이쪽 방산 쪽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어쨌든 러시아 디폴트 위기는 이제 가시화되지 않고 이제 좀 수그러들었고 다만 이제 푸틴에 대한 실망감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이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민이 핀란드 5만 명, 뭐 조지아 3만 명, 기타 2만 명으로 지금 1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오페크가 원유 중산 기대감에 유가 95달러가
하회가 됐었죠. 물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103달러로.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 PPI 지수, 생산물가 지수가 10% 예상치 부합을 했고요. 이미 피크치는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7.9%, 7.5%에서 7.9%. 이제 제가 예상하자면은 아마 3월달은 7.5%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1일부터 무격리 입국 시행 예정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항공여행 관련주로 이제 리오프닝 완전 재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TMC사가 8인치 파운드리서부터 해가지고 가격을 20%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패키징 시대가 왔다. 앞으로 한 3년간 작년 해가지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4년간 빅사이클 파운드리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이쪽 패키징 관련주는 저는 향후 실적 좋은 주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 대응해서 계엄령을 4월 말로 연장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15개의 평안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걸로 봐서 그 이 내용까지 있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들이 점유한 걔네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미국은 대공 대전차 무기를 아직까지도 대량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근데 일본 자민당이 미국과 핵무기를 일본에 공동 배치해서 공동 운영한다.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전망이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에 대한 이제 외교안보 라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미국 FMC 회의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이제 25p 인상을 했는데 이제 50bp는 안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근데 향후 올해 7번, 내년 4번을 더 한다. 중립금리 2.5%를 상회할 2.75에서 3%까지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5월달에 FOMC 회의 때 50bp 인상할 수도 있다. 원자재 인플레를 생각외로 빨리 안 잡히면은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저는 조금 뉘앙스가 그렇게 들렸는데, 뭐 다른 또 전문가나 일부 사람들은 또 그 반대로 또 예상한 사람도 있고, 저는 어쨌든 작년에 예상한 최고 3%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저는 제 예상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2.5, 최소 2.5에서 최고의 3%를 예상했다고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유효하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날, 물론 인플레가 빨리 잡히면은, 너무 빨리 떨어지면은 아마 8번으로 제한적으로 이제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볼 때는 8번, 많게는 10번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펀더멘털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있어서 이제 사실상 미국도 턴 어라운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턴 어라운드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옛날 2008년 13년 남부재정위기 때, 2016년 러시아 쇼크 때, 그 다음에 러시아 쇼크가 아니라 중국 유한화 쇼크였죠. 그때가 2016년. 그다음 2018년 트럼프 미중 그때 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턴어라운드를 대부분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이 확실히 변곡점은 지났다고 보시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란 합의가 중단됐다는 얘기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옛날 독일이 2015년에 체결한 거예요. 그게요. 그 때문에 러시아 같은 이런 상임이사국이 협의가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핵 합의를 하기 위한 이란을 인질로 삼아서 이게 빨리 셈법을 개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틀어진 게 아니라 러시아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변수가 하나 이렇게 생겼다.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예루살렘이 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변수의 하나의 내포적인 이유 핵 합의 이란 거 이게 하나 숨어 있다. 변수가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철강 232조
합상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합상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는 지금 아직 결정내린 건 없고 철강 업계가 조건 개선 협의를 플랜 B를 지시한 겁니다. 쿼터를 확대해서 전면 재합상하는 대신 기존 쿼터 유연화로 수정하자. 왜냐면 일본이 기존 걸 고수해가지고 25만 톤이 손해봤습니다, 수출. 그래서 232주 재협상 대신 이 쿼터 유연화로 수정 요구한 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시행할지 안 할지는 플랜 A가 될지 B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가 아직 검토 전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완성차도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근데 이건 원래 뉴스는 대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대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 기아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완성차 업체로 저는 이제 현대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반등을 할지 주가가, 아니면 현대차가 아직도 기간 조정을 더 받을지는 오늘 보면 추이가 결정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세점주도 일부 아마 오늘 오를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영국도 기준금리를 25p 인상해서 결국 0.75%입니다. 지금 같이 미국하고 동조화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터키는 지금 5번 올렸고 브라질이 11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플레가 있는 나라들이니까 좀 그런 게 좀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시작해서 이제 반도체를 끝날 것 같은데, 원자재 관련 내용은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고, 이번은 이제 반도체로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저번에 얘기하는 EUV 관련 이제 차세대 예상 추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저번 달에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소자 방식은 GA 방식이 있고 HKMG 방식이 있고 모스펫 방식이 있고 핀펫 방식이 있고 VT펫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 패키징 방식은 펜아웃 레벨 패키징 방식이 있고 펜아웃 레벨 패키지 방식이 있어요. PLP 방식이에요. 삼성은 PLP 방식으로 하고 있고 대만이 WLP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PLP가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레벨 패키지 방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간다고 병행요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말을 또 바꾼 거 봐서는 어쨌든 지금 새로운 HBM 핀 공법으로 패키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저번에 얘기한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GA 소자 공법은 일단 트랜지스터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이트와 채널이 맞닿으면서 이제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고, 거기에 실리콘 관통 전극 TSV 방식, 이거 낸드 플래시에도 이제 적용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이제 D램 다이를 수직으로 뚫어서 그 전극에 구리선을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HBM 공법에 요번에 개발한 연산 기법까지 해서 핀 까지 합쳐서 HBM 핀 대역폭 메모리 연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컴퓨터 구조 방식은 이제 전류 합산 방식이 아닌 저항 합산 방식인 인메모리 컴퓨팅 구조 공법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램은 치킨 게임을 3사로 정리됐는데, 이제 낸드는 아직 5사죠. 이것도 결국은 웨스턴 디지타가 이제 도시바에 이제 키옥시라로 바뀌었지만, 그 키옥시라를 다시 한번 이제 일본 정부가 반대했지만 그걸 먹고, 이게 마이크론사가 다시 이 웨스턴 디지타를 먹는 방식으로 해서 3사로 정리될 걸로 제가 저번에 또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얘기한 이제 복습이고,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이게 향후 이제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인공지능 NPU가 개발되면서 아마 시스템 메모리가 이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시스템 온칩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SoC 시대가 오려면 대략 제가 볼 때 15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복습하고 이제 결론을 얘기했는데, 이제 내용을 보자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촬영용 반도체는 기존 업계 NXP나 이제 네네서스, 인피니언 이런 애들이 68인치 업체를 원래 생산을 해왔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신설을 하지 않았어요.
증설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제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공급 물량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인플레가 일부. 그 다음에 미국 비테크 기업들은 자체 ASIC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팹리스 설계를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 넘겨주는 방식인데 이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TMC사도 지금 고객 수가 2,600개, 700개 이제 다 도달했어요. 와, 그 몇백 개밖에 안 된 게 시작한 게 지금 2,500개, 600개, 700개로 가고 있으니 장사 잘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새로 다시 공장을 증설하든 캐파를 늘려도 최소 2년이 걸리니까 2024년 썼던 정상 생산이 가능하지 그 전부터는 정상 생산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경우를 보면 PC 스마트폰 재고가 이제 기업수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파악이 용이한 반면 서버 클라우드 경우 같은 경우는 빅4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메모리 재고량을 보유기간을 다른 제조업 기업의 선전을 포함한 메모리 업체도 재고 보유기간이 같이 움직이고 가격 주기도 같이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 스마트폰 쪽은 메모리가 사이클을 파악하기가 편한데 이 빅4 업체가 공유하는 서버 클라우드 쪽은 파악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좀 반도체 가격 추세가 우리가 맞추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어쨌든 이건 확실합니다. 8년 전에 40만 장에서 30만 장, 4년 전에 그 다음에 지금 20만 장으로 이제 패드가 줄어드는 반면 웃긴 게 설비 투자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EUV 미세 공정으로 지금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가 맞아요. 그래서 월패드 장수는 줄었지만 장사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세화 공정으로 가는 단가로 이거를 만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메모리가 늘긴 늦는데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제 투자가 늦는 거지 뭐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PC 수요는 역성장을 하고 스마트폰은 다시 4년 전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코로나 이제 위드를 하니까 아니 이제 리오프닝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DDR5가 생산되고 2분기부터는 이제 당연히 CPU도 양산이 되니까 이제 수요가 좀 늘겠죠. 그러면 곧 서버 수요 증가 예측을 해보면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올해 차량 반도체는 대략 700만 대가 생산 물력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이건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이제 입장이 곤란한 거지. 왜냐면 차량 반도체가 솔직히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물론 캐파를 늘리겠지만은 TMC사가 왜냐면 IT 기기 업체가 훨씬 남거든요. 어쨌든 주요 IT 업체를 제치고 먼저 만들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생산 캐파를 이쪽으로 조금 늘리는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700만 대는 부족하다. 전기 차량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미국 중부차 가격도 상승하고 다른 나라도 일부 인플레가 여기에 이제 엮이면서 발생하면서 또 반도체 우리 폴리시 웨이퍼라고 다결점 메모리보단 에피 웨이퍼 단결점 비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판단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반대로 에피 웨이퍼 폭발적 수요로 이쪽 웨이퍼가 생산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EUV 차세대를 제가 보면은 2030년에 1나노가 이제 될 건데 그전에는 3나노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1나노를 말하는 겁니다. 1나노부터는 EUV 공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양자 역학적 미세 패터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첫 번째 아마 그 ASML사가 그걸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겠지만 ASML사가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원자 크기의 AFM 원자 현명형이 나와야 돼요. 그거에 따른 원자 증착 장비도 나와야 돼요. 이제 따라가는 거죠. 방막 이쪽 장비에서도 그게 선행이 돼서 개발이 서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스크가 오염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역시 펠리클이 또 필수 도입이 돼야 돼요. 1나노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초소형 기기가 개발되면서 이제 점점 고밀도로 이제 집착되면서 이제 적층 유기적 연기 패키징 기술도 역시 따라가야 돼요. 결국 패키징 기술이 HBM 핀 정도 기술보다도 더 유기적으로 가는 기술이 부각이 돼야 되고
이게 또 차세대 EUV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품종 분업 대응을 또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만에 이어서 세계 이게 몇 번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반도체하고 이 중소형 반도체 협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소를 이제 우리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업을 서로 잘 해가지고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 후공정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설계를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까지 시작해서 반도체를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원자재 쪽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총평 이런 나중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른 걸로 이제 주제를 바꿔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금융경제 시사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